날짜가 지정됐다. 네. 이 의미가 뭐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어봐요. 네. 예.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모르겠지만 날짜가 지정됐다는 거는 결론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네. 추측일 뿐이죠. 그쵸. 솔직히 저도 추측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네. 뭐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요. 어제 헌재 공보가 나와가지고 부모한테도 가족한테도 얘기 안 한다는데. 뭐 기자들이 물어봐도 다 모르겠습니다. 공개 안 합니다. 이거밖에 네. 안 했는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2시간 반 정도면 사실은 의견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게다가 몇십 분을 떠들 그렇죠. 내용을 써야 되는데 그게 하루 만에 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론이 만약에 벌어졌다면 8명 사이의 의견이 아직도 막 우왕좌왕하고 다 분분하면 2시간 반으로 절대로 안 끝나죠. 게다가 결정문을 못 쓰고 결정문을 못 쓰면은 날짜가 지정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이 그나마 났다는 추측해 거예요. 볼 수 있는 거는 결론은 이미 나 있고 네. 그중에 한두 분 정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좀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굳히는 정도의 과정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건 하고 싶은 말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저는 사실 만장일치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만 네. 그러니까 꼭 8대 0이어서가 아니라 이 정도 사안이면 다소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만장일치로 가도록 서로 설득하지 않겠나. 그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제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법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게 헌법재판이라서 더더군다나 위헌 판정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위헌 판정을 낼 때도 이게 앞으로는 합헌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소수 의견에 들어가 주는 게 관례예요. 예. 대표적인 실례가 간통죄 같은 경우가 예. 2번, 3번 올라갔다가 항상 소수 의견이 지금은 바꿔야 된다. 근데 다수 의견은 아직은 아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위헌으로 돌아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 과정이 필요한 게 헌법인데 이게 변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도 그러면 대통령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꾸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심 얘기를 하고 불복 얘기를 했어요. 네. 만약에 소수 의견이라도 이게 지금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바로 그 논리에 불을 지펴줄 수가 있거든요. 무척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제 심의 과정에서 다른 것보다 이제 재판관들이 예. 이제 우리 인터넷으로 중계가 됐잖아요. 저도 그 주요 변론 길 같은 거 몇 개를 봤거든요. 재판관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본안에 저는 그냥 순수하게 변호사 입장에서 야 법정에서 저렇게까지 만약에 내가 법정에 들어가는데 저렇게까지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판사가 신경질 내겠다. 저도 굉장히 이상했던 게 저도 대부분 동영상 돌려봤는데 보통 그 대변인단은 어떻게 내 법리를 구축해서 논리로 싸워 이길 것인가 이걸 고민하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것 같다. 왜 법리로 싸우지 않고 이게 정치적 주장을 계속하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서 유출한 거는 언제까지 했고 그러면 왜 했어요? 그건 점차 그렇게 줄여나갔는데 대통령이 말을 안 해주십니다. 그 대리인단도 그 사실관계 확인을 본인한테 못하는 상황에서 뭘 하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원래 이제 그 피고하고 변호인단은 끊임없이 회의해야 합니다. 늘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은 반박을 하지 않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회의를 안 했어요 보니까. 못 만난 거죠 뭐. 서로 네. 회의한 적이 없어요. 보면 아직 이 진행상을 뭐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언제적부터 일인데.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그 앞에서 또 변호할 수가 없는 내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논리를 만들어내서 말씀을 하는 게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결국에는 제일 흠결로 잡은 게 13개 소추 사유 국회가 한꺼번에 의결했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해야 된다. 네, 하나하나 의견해야 되는데. 네. 그 이유를 계속해 들었는데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아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13개를 한 게 문제라면 만약에 그 13개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 두 개라도 진짜 가정을 해서. 근데 사유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그걸 탄핵을 안 하겠어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 같은 경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재판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거든요. 네.
이 김평호 변호사가 아마 미국 찾고 그 과정을 네. 인용을 했던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가 의결을 할 때 상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로 네. 치면 하원이 국회 역할을 하고 상원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맞아요. 하는 거예요. 네. 거긴 헌법재판소가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결정합니다. 예. 근데 상원 국회의원들이 출석 3분의 2로 가결해요. 예. 우리는 소추안 국회에서 소추안만 해도 제적 3분의 2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도 또 9명 중에 6명이 필요한 정도로 네. 엄격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재판에서 해명조차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재판관들이 볼 때는 이건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판사를 냈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으로서는 법정이 거의 모독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저도 거기까지는 100% 동의해요. 네. 저는 웬일이세요? 동의를 해주시고. 아니 저희도 판사들하고 얘기를 좀 물어봤거든요. 예.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해당 분야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그분들이 이제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는 판사 재판관들이 열이 받았을 것이다.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재판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그 무시하는 거라고 들렸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실 경우에 판사들이 굉장히 자존심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쭉 사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 명예로 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출인 중에서도 제일 공부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가는 분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헌법재판관까지 됐기 때문에 평생에서 자존심이 정말 센 양반들인데 그 앞에서 막 삿대질을 하고 그리고 재판을 진행을 안 하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네. 자기들이 몇십 년간 해온 방식대로 안 하니까 열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하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정치적 성향 자체가 보수 일색인 건 맞아요. 그럼 맞죠. 그건 명백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니 법원에 헌법재판소 재판권까지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례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마지막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보수의 정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 5.16에 대해서 그건 뭐 쿠데타 아니냐에 대해 입장을 유보한 분도 있어요. 네. 그건 굉장히 보수적인 거군요. 굉장히 스펙트럼 나오면 거의 오른쪽 끝에 있는 정도의 스펙트럼인데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전문성으로 볼 때는 이건 명백한 사안인데 본인이 가진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는 어떻게든 이해해주고 싶은 게 발동할 수 있잖아요. 그 이해해주고 싶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아니고 저도 좀 법조계 인사들 중에서도 분들 중에서도 고위직을 지냈다거나 조금 이제 오래 일을 하셨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면 그 정도 일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그게 가장 문제.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던 게 아니라 네. 아니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얼마나 많고 그동안에 다른 대통령들이 해왔던 일들에 비하면 이거는 크다고 볼 수 네. 없지 않느냐. 부탁타를 한 것도 아니고 예.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법적인 관점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그거예요. 네. 법으로 법리로 재판으로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도 정치적인 성향이 자기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안 드러났으면 모를까. 이게 드러나 버렸고. 한 가지 제가 이 판결이 인용의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추정하는 이유는 본인이 그 이유를 써야 한다. 그렇죠. 정치적 네. 성향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자신이 직업적으로 쌓아온 전문 지식으로 언어로 바꿔서 거기 써야 되는데 그 쓰는 게 어렵지 않겠냐.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판사가 결정문을 쓰는 거 이번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인데 결정문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재료를 제공을 못 해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반대되는 재료가 나왔냐면 이번에 12월 9일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됐잖아요. 지난해. 네. 그렇게 했을 때 90일간이라고 하니까 보통은 90일이면 길지만 기다린 사람 입장에 길지만 이거 사실 대통령 탄핵에 치고는 짧은 기간이 아니냐. 보통 뭐 어떤 재판도 막 1년, 2년도 간다고 하는데. 1년, 2년 뭡니까? 저 5년 동안 하는 건데. 기운 빠지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두채. 이건 단심이잖아요. 헌법재판은. 헌법재판 예. 단심이고. 아니 저는 아직 1심도 하고 있어요. 1심이 5년이 갔어. 무슨 재판이지? 이제 나중에 들어보시고 갑자기 궁금해지네. 끝나고 물어볼게요. 근데 어쨌든. 예. 헌법재판소에서 1년의 결정을 보통 몇 개나 할 것 같아요? 많이 하죠. 한 1,500개까지 그러니까요. 해요.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한 달에 100개 넘게 하거든요. 네, 막 쳐낸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다 중단돼 있어요. 그리고 90일 동안 여기만 매진을 했어요. 변론기일이 20차례가 열렸는데
일반적인 재판의 변론기일은 너무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꼴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1년 8개월 이상의 재판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압축을 했습니다. 네, 압축을 한 거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할 분량을 거를 90일로 줄였다 뿐이지 예. 이렇게 심리가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90명 증인 신청을 했는데 36명 채택을 했고 증인 36부터 엄청 많은 겁니다. 그 25명이 예. 나와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예. 그 25명 얘기 중에 이거를 기각하는 데 필요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 재판관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왜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인을 자꾸 부르세요라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재판관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각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맞춰서 쓸만한 내용이 없어요. 나는 그럼 거기다 그거 쓸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니까 뭐 옛날 대통령이 이보다 더한 일도 전두환 뭐 이런 사람들은 더한 일도 했는데 이거 일반인은 그런 말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이 앞으로 영원히 남는 결정문에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유일하게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네. 오늘 참 많이 동의해 주시네요. 이거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네. 그러니까 직업적 전문성과 정치적 상황에 만나면 대부분 정치적 상황이 이겨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게 소신이라고 생각을 하기만 예.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자기가 믿는 바대로 그러니까 신념에다가 전문 지식을 갖다 붙이는 거죠. 예, 동원하는 거죠. 아니, 그 솔직히 저도 뭐 판사분들도 그런 얘기해요. 우리도 사람인데 어쩔 때는 딱 보면 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안다는 게 진짜 안다는 게 아니라 자기도 느끼는 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증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의 어떤 생각에 맞춰서 거꾸로 붙인다라는 거죠. 증거 그렇죠. 자료들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없잖아. 너무 소재가 없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영원히 남을 그렇죠. 앞으로 아마 100년, 200년 지나도 계속 나올 텐데 당장 내일부터 누구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기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걸 기분을. 소설을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기각한다고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그 법리가 탄탄하지 않다는 걸 본인이 써놓고 만약에 이거는 말이 안 되네 해버리면 못 쓴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장 또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지금도 끝까지 이제 주장하는 게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없지 않느냐. 네. 뇌물과 관련해서는. 근데 뇌물 5개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한 5개 쟁점 중에 하나밖에 없고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분명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최고 공무원에 대한 파면 절차거든요. 극단적으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 열심히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되는 게 공무원이에요. 자, 다 알겠어요. 네. 다 알겠고 합리적인 28시간만 기다려보면 되니까.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더 이상의 그 논란의 여지는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치만 우리가 이제 합리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결정이 내리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뭔가 애매하고 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아직도 뭐 주장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를 들어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종편을 많이 다니시니까 거기에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패널이 그분들 중에는 실제로 기각돼야 한다고 신념을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대통령인데 옛날엔 이보다 더 했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돈 받은 거 없다. 근데 그 두 개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법리적으로는 그 이유를 쓸 수는 없어요. 그 이유를 쓸 수는 없는 왜 거예요. 구태타 당연히. 들고 사람들 몇백 명씩 죽은 적도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쓸 16체 수는 없거든요. 변론 이후로 특히 이제 김평우 변호사 들어온 이후로 계속해서 대리인단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게 각하예요. 재심이고. 저는 김평우 변호사가 들어와서 촛불 그러니까 그 친박 집회, 반대 집회? 예. 네. 친박 집회는 성공적인지 모르겠지만 이 탄핵 심판에는 대단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근데 봅니다. 변호사들이 저도 일을 하다 보면 한 곳에 쏠리잖아요. 뭔가 정말 암담해 보였는데 빛처럼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우르르 거기로 몰려가거든요. 네. 그 대리인단이 김평우 변호사가 들어온 이후로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간 게 그나마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나머지는 없었던 거예요. 몰려갔다고 할 수도 없는 게 그 내부에서 싸웠나 봐요. 김평우 변호사가 먼저 읽어야 된다. 아니다. 그 사람 안 된다. 서로 이제 이 김평우 변호사의 전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그 안에 있는 거죠. 아니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얼마나 크면 그러면 대통령 답변서를 누가 읽었느냐를 가지고 그게 누가 읽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답변을 안 한 거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한테 읽으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영화에서 주연 배우 바뀐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한 것 중에 그게 제일 웃겼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웃겼던 거는 대통령 최후 변론을
A 변호사가 읽으라고 그랬는데 B 변호사가 읽었기 때문에 다시 A 변호사가 읽도록 길을 잡아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영원히 다시 나오지 않는. 전 부끄러워요 사실. 저 되게 슬퍼요 이게. 저는 그런 게 근데 그 주인공도 김평우 변호사인데 그런 게 대단히 재판관들을 열받게 했을 것이다.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뭐냐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역시 우리 생각이 맞았다고 할지 아니면 집에 가자고 할지. 공장장 자리를 걸겠습니다 제가. 자기 팔목을 걸어야지. 아니 내 팔목을 부하직원 걸어야지. 딸이 걸어봤자 뭐 할 거예요. 적어도 공장장 자리는 걸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제 팔목을 걸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악마였습니다. 네. 두 번, 세 번 올라갔다가 항상 소수 의견이 아직은 지금은 바꿔야 된다. 근데 다수 의견은 아직은 아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 위원으로 돌아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 과정이 필요한 게 형법인데 이게 변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도 그러면 대통령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꾸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심 얘기를 하고 불복 얘기를 했어요. 네. 만약에 소수 의견이라도 이게 지금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바로 그 논리에 불을 지펴줄 수가 있거든요. 무척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제 심의 과정에서 다른 것보다 이제 재판관들이 이제 우리 인터넷으로 중계가 됐잖아요. 저도 그 주요 변론 길 같은 거 몇 개를 봤거든요. 재판관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날짜가 지정됐다. 이 의미가 뭐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어봐요. 예.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모르겠지만 날짜가 지정됐다는 거는 결론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추측일 뿐이죠. 그쵸. 솔직히 저도 추측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뭐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요. 어제 헌재 공보가 나와가지고 부모한테도 가족한테도 얘기 안 한다는데. 뭐 기자들이 물어봐도 다 모르겠습니다 공개 안 합니다 이거밖에 안 했는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2시간 반 정도면 사실은 의견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게다가 몇십 분을 떠들 그렇죠. 내용을 써야 되는데 그게 하루 만에 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론이 만약에 벌어졌다면 8명 사이의 의견이 아직도 막 우왕좌왕하고 다 분분하면 2시간 반으로 절대로 안 끝나죠. 게다가 결정문을 못 쓰고 결정문을 못 쓰면은 날짜가 지정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고하고 변호인단은 끊임없이 회의해야 합니다. 늘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은 반박을 하자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근데 되는데 회의를 안 했어요 보니까. 못 만난 거죠 뭐. 서로 네. 서로 회의한 적이 없어요. 보면 아직 이 진행상을 뭐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언제적부터 일인데.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그 앞에서 또 변호할 수가 없는 내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논리를 만들어내서 말씀을 하는 게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결국에는 제일 흠결로 잡은 게 13개 소추 사유 국회가 한꺼번에 의결했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해야 된다. 네, 하나하나 의견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계속해서 들었는데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아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13개를 한 게 문제라면 만약에 그 13개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 두 개라도 진짜 가정으로 해서. 근데 사유가 그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본안에 저는 그냥 순수하게 변호사 입장에서 야 법정에서 저렇게까지 만약에 내가 법정에 들어가는데 저렇게까지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판사가 신경질 내겠다. 저도 굉장히 이상했던 게 저도 대부분 동영상 돌려봤는데 보통 그 대변인단은 어떻게 내 법리를 구축해서 논리로 싸워 이길 것인가 이걸 고민하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것 같다. 왜 법리로 싸우지 않고 이게 정치적 주장을 계속하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서 유출한 거는 언제까지 했고 그러면 왜 했어요? 그건 점차 그렇게 줄여나갔는데 대통령이 말을 안 해주십니다. 그 대리인단도 그 사실관계 확인을 본인한테 못하는 상황에서 뭘 하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원래 이제 제가 결론이 그나마 났다는 추측해 거예요. 볼 수 있는 거는 결론은 이미 나 있고 네. 그중에 한두 분 정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좀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굳히는 정도의 과정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건 하고 싶은 말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저는 사실 만장일치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만 네. 그러니까 꼭 8대 0이어서가 아니라 이 정도 사안이면 다소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만장일치로 가도록 서로 설득하지 않겠나. 그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제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법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게 헌법재판이라서 더더군다나 위헌 판정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위헌 판정을 낼 때도 이게 앞으로는 합헌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소수 의견에 들어가 주는 게 관례예요. 예. 대표적인 신뢰가 간통죄 같은 경우가 예.